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독도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독도를 알려고 하다 보면은 영토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토란 무엇일까?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 영토가 되게 어렵습니다. 혹시 국토와 영토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의를 얘기하면은, 이제 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국가 소유의 땅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토지지만은 우리가 영유권이 미치는 곳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는 영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까지 나와 있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얘기하는데, 이까지를 이제 우리는 이제 영토라는데, 엄밀하게 측면에서 이제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 그렇기 때문에 국토라고 합니다. 이게 그 국토 중에서 영유권이 미치는 곳이 어디죠? 우리가 지금 압록강까지 영유권이 미치지는 않잖아요. 휴전선까지 영유권이 미친다. 우리 주권이 미친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휴전선까지를 뭘로 보냐면 이제 영토로 본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토인데, 오늘은 이제 이 독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토라고 하는 게 뭔지 우선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이 독도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영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영토는 대략적으로 6가지 정도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차지해야 될 땅이죠. 저기 간도와 연해주를 포함한 북방 영토, 차지해야 될 땅이죠. 또 이쪽에 일본이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대마도, 이 두 가지가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하면은, 또 외국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들고 흔들어 갖고 분쟁 지역화 하려고 하는 지켜야 될 영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독도와 여도가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제7광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미래 영토라고 하는 해양 영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영토가 있어요. 북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북한 토지를 많은 사람들이 수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못 됩니다. 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함께 공존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곧 옛날로 회복해야 되는 어떤 북한 토지 문제. 많은 어르신들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북에 어떤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 땅 문서 많이 갖고 있죠. 과연 통일이 되면은 그런 땅 문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게 바로 영토학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될 땅과 지켜야 될 땅, 미래의 땅과 우리가 고토 회복이 아니라 근대사에 있는 토지 회복해야 되는 북한 토지, 이런 6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영토라고 하는데, 그 영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에 관한 학문입니다. 영토에 관한 학문을 이제 우리 영토학이라고 하고, 국제법적으로 지구상의 평면을 분류하면 국가 영역과 그 밖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선이 있고 그 선 내가 뭐죠?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영토로는 이제 한 국가 단위에서 가장 큰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데, 한 국가에서 가장 작은 부동산은 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번지 할 때 한 필지, 두 필지 하죠? 그거는 세포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필지학이 연결이 되면은 개인 소유가 되고, 지자체에서 끊어 나가면은 시도 이렇게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한 국가의 영유권이 미치는 곳까지를 영토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 영역과 국가 영역 윗부분으로 이 구분이 되는데, 국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토가 있으면은 영토 위쪽을 뭐라고 하죠? 영토에서 연결된 바다가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영해라고 하죠. 그 영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영해는 어디까지가 우리 영해고, 영해를 가로지는 그 선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해양 영토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은 영공까지만 한번 얘기해요. 이 영공은 뭐죠? 영토 이외에 있는 하늘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영공은 영토가 갖는 주권하고 똑같은 주권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디까지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 땅 속이 어디까지, 내가 이제 500번지가 내 땅이다, 500번지
밑으로 얼마까지가 내 땅이죠? 혹시 그 아시는 분이 있나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뭐, 무한정으로 내려가면은 지구 반대편 나오겠죠. 근데 그까지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40m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m 미만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공유에 관련된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역으로 이제 우리 지상으로부터 이 일은 다 영공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뭐, 내 하늘이냐 이거죠. 뭐, 무한정 올라가갖고 우주까지 이렇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영공은 대기권까지를 얘기합니다. 대기권 바깥쪽은 영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유권이 미친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대기권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대기권 안쪽에 외국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쪽으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각 나라 위성이 어떻게 하죠? 막 돌아가죠. 우리 한국 상공으로 돌아가도 우리가 주장을 못 합니다. 왜? 영공의 그 범위 자체가 대기권까지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토와 영해와 영공에 이 관련된 것은 이제 주권하고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영토로는 국가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영토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도를 당연한 뭐 이렇게 그냥 뭐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일본처럼 조금 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영토를 이해를 하고 영토 속에서 간도 연해주를 얘기를 하고 독도 이호도를 얘기하고 제7강구를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영토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 영역에 관한 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은 국토의 지리와 역사, 문화, 국경, 여기에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영토학자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아주 만능 박사가 됩니다. 그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뭐라 그랬어요? 지리, 역사, 문화, 국경, 사회 전반적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영토학이에요. 그래서 영토학자가 되면은 만물 박사가 된다. 여러분 영토학을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토학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 땅이 오늘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갖고 오늘 우리 땅이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런 강의가 독도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독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갖고 오늘의 우리 땅이 됐는가. 이거를 이제 가장 애국하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건 증거자료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자료의 가장 확실한 부분이 바로 역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생태론적 접근법이 또 있어요. 그 이 생태론적 접근법은 생물학적 한 분야인 생태론을 어떤 행정 현상의 규명을 활용하는 행정학의 생태 접근론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계가 지어 갖고 가는데 이게 생태적 접근법이라는 건 행정 조직하고 직접 관련을 갖고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하는 이런 어떤 접근법이 있고 실증적 연구법이 또 있습니다. 영토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와 그 안에 주권 행사하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분석을 해갖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제가 학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도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적학적 접근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얘기를 할 때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독도 노래만 불러갖고 지증왕 512년만 자꾸 찾습니다. 그래갖고 독도 못 지킵니다. 지증왕 512년은 여러분들 내가 독도 얘기할 때 제일 싫어한 게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너무 강조해 놓으니까 지증왕 512년부터 독도가 우리 땅인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 땅이었어요. 그 역사적 근거 자료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뭐 진화의 역사책에 보면 한서지리지라든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살았고 그러니까 단군 조선 이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지적학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역사적 개념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건 잘 알죠. 여러분들 호적과 지적을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판적이라고 하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인구와
영토와 주권인데, 주권은 정부가 수립된 주권을 만들어지는 거고, 인구를 관리하는 걸 호적이라고 하고, 영토를 관리하는 건 지적이라고 해요. 이 지적이, 그래,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갖고 이 지적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적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조금 불리한 얘기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불리한 얘기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각 나라 땅은, 우리나라 땅은 1년에 한 번씩 뭘 하죠? 공시지가 매겨요. 그럼 이제 공시가 매기는 게 다 지적하게 토지를 관리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해의 첫 해의 1월 1일부로 각 필지별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우리는 2003년도부터 처음 공시지가를 매겼어요. 2002년까지 독도에 공시지가 안 매겼습니다. 그럼 일본이 예를 들어서 너네 1988년도에 공시지가 매겼지, 너네 전국토에 매겼다. 그런데 독도는 얼마냐? 이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왜 일어나니까 자꾸 지중권 512년 역사적 접근법만 따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토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 맞아야 돼. 국제법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어오던 모든 문헌적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너네 땅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국제법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매긴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운용 유지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그런 근거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적학이라고 합니다. 지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토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반 어떤 사항, 현상을 지적학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학에 의해서 지적학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운용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도를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필지, 하나의 필지 경계가 연속되면 국가 간의 국경이다. 지금 무슨 아까 필지로 얘기했죠. 100번지. 요 하나가 이제 우린 이 필지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이 필지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가치관계를 필지단으로 매겨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는 하니까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모든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따로 매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도 필지별로 따로 있어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따로 소유권을 다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용 형태, 이용 규제 모든 것들을 필지단으로 합니다. 100번지는 호텔 지을 수 있다, 101번지는 뭐 못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지구 이렇게 하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이냐, 답이냐, 대지냐 이것도 각 필지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일필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필지가 연결이 돼 갖고 한 국가 주권이 미치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 뭐라고 하죠? 그걸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필지가 갖는 어떤 이 인간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됐다. 세 번째, 이 지적학적 접근법에서 보면 우리가 생태적 접근법, 법률적 접근법, 경제적 접근법, 행정적 접근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거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이제 연구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 이 법률적 접근 방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국제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우리 땅입니다라고 우겨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법적으로 맞게끔 우겨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토 이론을 통해서 이론의 한목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일필제 생성 분할 합병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그 남면도동 1번지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남면도동 1번지는 지금 현재 독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남면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지적 행정 쪽에서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생성 분할 합병.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쪽으로 해갖고 우리가 못 지키니까 어떻게 했죠? 지금 독도리로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 행정구역을 만들고 거기에다 뭘 했죠? 생성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지번이 있어요. 독도 몇 번지 몇 번지 혹시 아세요?
몇 개의 번지로 나와 있는지 모르시죠? 이러면 독도 못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할 텐데, 독도가 몇 개 번지로 있고, 독도가 지금 이래 보면은 바다 위에 수면에 나와 있는 걸 도라고 하죠.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그걸 모르고는 독도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도는 여러분들 그냥 알고 동도서도만 알고 있죠. 아닙니다. 독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섬이 있어요. 거의 1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얘기를 다 하게 되면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다음에 독도 개요를 할 때 그걸 아는데, 거기에 몇 개의 섬이 있고 지번이 어떻게 되고 지목 알잖아요. 전답, 대지 이런 거, 잡종지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외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을 때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적학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독도 얘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 접근법의 이론은 경계론, 면적론, 필지론. 그러니까 독도가 면적이 얼마느냐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몇 평인지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주고 가신 선산이 몇 평인지 다 알잖아요. 몇 제곱미터 다 알잖아요. 근데 독도는 몇 제곱미터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독도를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니까 면적론, 필지론, 경계론, 경계가 어디까지가 경계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생태적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모양,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독도를 먼저 이거를 알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자꾸 그냥 지중화 512년만 계속 주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법률적 접근법, 국제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토지 권리권, 소유권. 이 소유권과 영유권의 관계를 또 모르시죠?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유권하고 소유권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자,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딱 세웠어요. 차 주인 보고, 이 차 네 차야? 내 차인데? 네 차라고 어떻게 증명해? 이런 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가 그 옆에 이렇게 여는데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차량 등록증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차량 등록증을 딱 내다 보이면은 그 차량 등록증의 이름하고 내 주민등록증을 딱 내보여갖고 같으면은 이게 네 차인지 알죠. 이해가시죠? 이런 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유권이라고 하는 국가가 갖는 어떤 그 주권이 미치는 자체의 어떤 그 토지를 영유라고 하는 건데, 영유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 땅 우기면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딱 내세우려고 하면 아까 자동차 이걸 딱 내놓는 식으로 우리 뭘 내놔야 되겠어요? 뭘 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가 이 아버지 아들인지 어떻게 증명을 하죠? 호적 등본 딱 떼갖고 오면 되잖아요. 똑같이 뭘 떼갖고 와야 돼요? 지적 등본을 딱 떼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적 등본을 떼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되겠어요? 몇 번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즉, 번지가 없으면, 지번이 없으면 등기를 낼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꾸 역사적 접근법만이 아닌 이런 어떤 권리적 접근법, 법률적 접근법에 의해서 소유권과 영유권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우길 수도 있고, 뭐 싸워 토론을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독도를 왜 지켜야 되죠? 이거는 가치적 측면이에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뭐 여러분들 알기로 그냥 뭐 그 앞에 대구 명태 뭐 알 많이 나니까 그거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군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엄청 가치가 많습니다. 지정학적 가치, 뭐 이런 어떤 경제적 접근법. 여기에 의해서 독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거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거 갖고 독도에 대해서 일본 사람 만나갖고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적 접근 방식, 관리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토의 취득과 상실 문제, 이렇게 지적 행정, 지적 기술 뭐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이 종합돼 갖고 하나의 인식을 할 때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하나의 어떤 그 관계를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이 하나가 1시간짜리 강의예요. 오늘은 포괄적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국가 지배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국가 지배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지와 섬 등 토지로서 성립하는 국가 영역입니다. 국가 영역. 이걸 우리가 영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토를 갖는 그 소유권을 영유권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영토는 국가 권력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국가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즉 우리가 이제 전통적 국가론에 의하면 영토가 국가다 이렇게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다수설은 아니고 소수설인데, 영토 자체가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토가 없으면은 뭐가 없죠? 영예도 없고 영공도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갖고 행사할 곳이 없죠. 그 영토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영토화라고 하는 건 뭐죠? 국가 통치 및 주권이 미치지는 않아. 지금에 일정 통치권이나 주권이 미치도록 하는, 지금은 미치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미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걸 영토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간도는 영토가 아니죠. 간도는 국토도 아니고 영토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국토가 되려면 영유권 선언을 하면 돼요. 간도가 대한민국 영토다 하고, 그러게 영유권 선언이라고. 영유권 선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영유권 선언은 국가만이 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기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사이판 섬과 그 위에 북사이판이라고 있어요. 한때 일본 사람들이 워낙 부동산 광풍이 일어갖고 돈이 많으니까 가서 북사이판 섬을 한 평도 안 빼, 한 필지도 안 빼놓고 싹 사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전체 그 주인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 일본 땅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소유권과 뭐예요? 영유권의 차이예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등록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좀 복잡해질 것 같지만 이 정도를 알아야지만이 뭐가 됩니다. 아까 차량을 뽑았는데 차량을 뭘 하죠? 등록 사무소에다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지 내 차가 되는 거예요. 쉽게 좀 이 독도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내 차가 차 돈 줬다고 해서 내 차인가요? 안 그래요. 돈을 뭐 더 이상 주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등록사무소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 차가 안 됩니다. 등록을 해야 돼요. 즉 북사이판 섬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돈 갖고 와고 다 사고 했는데 그걸 등록을 해야 되죠. 어디다 등록을 하죠? 미국 주정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나 하면은 이 주권을, 영유권을 갖는 게 국가 단위에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토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해와 영공까지 같이 얻는 개념인데,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해도 국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가가 바로 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영토를 중심으로 영해, 영공이 포함된 것을 말하고, 영토화는 현재 지배력을 갖지 못한 영토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도나 연해주는 영토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지금 하는 거죠. 그 해당 토지 취득이나 국가 분열 행위 통해서 획득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영토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영토를 취득을 하잖아, 그죠? 국가는 영토를 취득을 해요. 그럼 독도는 우리가 어떻게 취득을 했냐 이거죠. 이 독도를 취득하는, 그러니까 영토를 취득하는 문제, 적어도 여러분들이 독도를 얘기하고 간도를 얘기하고 연해주를 얘기하고 대마도를 얘기하고 해양 영토를 얘기하고 북한 토지를 얘기를 하려면은 영토의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무슨 뭐 독도가 A니 B니 C니 얘기하는 거 다 헛거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에 대해서 영토 취득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영토의 취득은 영토에 대한 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영토를 아까 등록을 할 수 있는 영유권을 갖는 거를 영토의 취득이라고 그래요.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구분해. 그래, 소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영유라고 하는 개념은 틀려요. 영유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 단위고 소유는 개인 단위입니다. 아까 북사이판에 일본 사람들이 소유권은 가졌죠.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아까 어떻게 되었죠? 국가 단위에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건 영유권이 있는데 등록을 해야 되고 이 바로 영토화라고 하는 것은 이 영유의 개념, 국가 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에 대한 주권이란 타 국가를 배제하는 거예요. 타 국가를 배제하는 거를 영토의 주권이라고, 그 영토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 국가의 제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이 다 그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차를 사면은 차를 내가 뜯어 고치든 반쪽 바퀴를 팔아먹든 그것도 인테리어를 다시 하든 뭘 하든 간에 모든 기능을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죠? 내가 돈 주고 소유권을 가져갖고 국가기관에다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도 문제도 똑같은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이제 세계의 이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가장 이렇게 큰 이론이 이게 5개입니다. 전통적 방식의 영토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첫 번째는 선점입니다. 지나가다가 섬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거 내 거 이러면은 내게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내 거 이렇게 한다고 내게 됩니까? 내 거 이름 뭐예요?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그죠? 그럼 아까 차를 돈 주고 사거나 갖다 주웠어요. 이거 내 차 이런다고 내 거 되나요? 내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점은 가다가 뭘 새로운 걸 발견을 한다고 해갖고 내 거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선점은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서 영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견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다가 섬 하나, 아무 나라도 소속되지 않은 섬을 발견을 했어. 그 섬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에다가 뭘 해야 돼요? 국가가 영유권을 가져야 돼요. 국가가 영유권을 갖게 되면 거기다 뭘 만들죠? 등기를 만들잖아. 그죠? 그럼 내가 거기다가 등기를 만들면 등기에다가 내 이름이 딱 올라가면은 소유권이 되는 거죠. 우리 땅 사면은 등기도 올리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 선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뭐랄까? 국가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인공위성 발달로 선점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서해안 쪽에 문제가 되는 게 암초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해양 영토를 하게 되는데 중국하고 지금 엄청 이 암초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두 번째는 시효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시효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쉽게 얘기를 할게요. 홍콩 얘기합니다. 홍콩. 영국이 어떻게 되죠? 시효 조차를 했잖아. 그죠? 시효 조차를 해가지고 100년간 시효 조차를 했다. 그 조차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면은 누구 영토예요? 영국 영토죠, 당연히. 영국의 법이 다 영국의 주권이 거기 있으니까 중국의 실소유권이지만은 영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영국한테 있잖아요. 이 홍콩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영국의 법령이 그 속에서는 다 통하는 거고 영국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등록도 시키고 모든 재반 행위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시효가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기 전까지 시효한 그 기간 내에는 그 나라의 소유권, 영유권을 갖는다. 이게 전통적 방식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할양. 이게 말이 좀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어볼게요. 이건 알래스카 얘기하면 돼요. 러시아가 구소련이 어떻게 했죠? 이게 관리하기 귀찮고 북아메리카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국에다가 팔았죠. 파는 걸 활양한다. 그냥 증여도 활양, 판매도 활양, 모든 걸 그냥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떼주는 거는 다 활양이라고 합니다. 활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독도가 어떻게 나중에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독도는 선점에도 그게 되고요. 선점도 그게 되고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독도를 풀어가는데 영토학적 개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이 개별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정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복은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정복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마도를 찾을 수 있어요. 대마도는요, 나중에 대마도 강의 따로 한번 하는데, 대마도는 정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배를 두 척을 가져왔죠. 한쪽 배에는 무기를 잔뜩 실어놓고 한쪽 배에는 뭘 해놨죠? 쌀하고 식량을 잔뜩 넣고 종이지 거기 이제 대마 도주 보고 반적봉환을 해라. 네가 반적봉환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쌀을 내려놓을 것이고, 안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섬에 내릴 거다. 이건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해갖고 우리가 반적봉환에 의해서 대마도가 넘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복이라고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첨부. 첨부는 영토를 취득하는데 뭐예요? 새만금 해간대. 이렇게 나라 땅에다가 자꾸 땅을 늘려가는 거죠. 그 새만금식으로 늘려가면은 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섬이 많은 나라고,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붕에 낮기 때문에 이 첨부를 해갖고 영토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래서 선점, 시효, 활양, 정복, 첨부, 이런 이 다섯 가지의 전통적으로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 내부 환경에 의해서 영토를 취득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장계황 오늘 강의하는 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 국가 내부 환경에 의한 국가 분열론과 국가 분리론에 의해서 국가 영토가 취득이 된다. 이게 새로운 학설을 제가 내놓은 거죠. 그래서 영토학자로서 저는 뭐 늘 국가 분열론을 갖고 얘기할 때는 좀 뿌듯한 어떤 그걸 갖고 있는 게,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전통적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갖고 막 식민 지배를 하고 이랬던 것들이 분열이 되더라 이거죠. 국가가 분열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한 국가는 먹고 살만하면은 인종적 관계라든가 민족적 관계, 그리고 종교적 관계, 언어적 관계 때문에 분열이 되더라. 이렇게 해갖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영토가 취득이 되더라. 즉 다시 얘기하면은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15개 나라로 해체가 되더라.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나눠지더라. 유고슬로바키아가 5개 나라인가 6개 나라인가로 이렇게 분열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론은 이제 한 국가가 주체 국가가 없이 동시에 다 나가는 걸 뭐라고 하죠? 분열론이라고 하고, 분리론은 주체 국가는 그대로 남았고 일정 토지가 남의 나라로 넘어가는 건 분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러시아 소련 관계를 본다면 국가 분열론 분리론인데, 우리가 간도를 되찾는 방법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간도를 영토를 취득을 해야 되잖아. 지금에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국가 분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진화하고 선점 안 되잖아, 그죠? 시효 조차인 게 없잖아, 그죠? 하량 떼주면 너무나 좋은데 진화가 우리한테 줄까요? 안 주잖아, 그죠? 정보 싸움 못 하잖아. 왜 인정도 안 하고, 첨부 이것도 되지 않는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죠? 분열론입니다. 중국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족 플러스 50억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열이 된다. 분열이 됐을 때에 어떤 모국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몽고족이라든가 우리 조선족은 언제가 될 거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깊이 있기는 안 하는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티벳이라든가 신장 위구르라든가 홍콩 문제, 언젠가 분열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분열이 됐을 때에 우리는 그 분열을 틈타갖고 우리 영토화해야 되는데, 영토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지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간도 22도청을 만드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북 5도청이 있잖아요. 간도를 제가 행정구역을 논문에 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22개의 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 도지사도 좀 임명을 하고 해갖고 간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명예 도지사부터 해갖고 간도를 관리를 해야 돼요. 이 간도를 관리를 할 때 국가 분열이 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참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토화
영토화 모형의 개념. 이 모형은 뭐 잘 알잖아, 그죠? 붕어빵 틀을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토화를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 그 틀에서 찍어내면 그대로만 가면은 영토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토화를 주권이 미치는 토지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영토화라 그랬죠. 그래서 영토화 모형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일정한 틀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도를 어떻게 되찾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모형이 되겠죠. 이런 모형을 만들 때에 언젠가는 우리 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형은 사전적 의미는 모양이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사국 간 문제 해결에서 전쟁과 같은 정복을 통해 영토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렵겠죠. 우리가 뭐 진화하고 전쟁해갖고 영토 어떻게 찾겠어요? 대화를 통한 활용 방식. 야, 옛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거니 줘라. 이게 김일성 시대는 됐다 이거죠. 그 옛날 목태동하고 주울레가 다, 야, 이 만주 땅은 너네 땅이었어 라고 했잖아, 그죠? 그때 같으면 이게 됐단 말이야. 그 활양이죠, 활양.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알래스카는 어떻게 됐죠? 그는 돈 주고 팔아먹었지만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뭐 목태동하고 김일성 워낙 좋다 보니까, 야, 원래 너네 거였어 이거. 이 대화를 통해 활용하는 방식도 있고, 세 번째는 국제기구에 의존하는 방식.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가갖고 국제가 소송을 통해서 재판 결과에 의해서 영토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쉽지 않죠. 우리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여기에 영토에 대해서 분쟁 관계 해결하는데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저희. 그래서 독도 문제도 저희가 일본이 아무리 ICJ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응대를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건데, 단지 이제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간도를 제소를 할 수가 없다, 역으로. 이런 어떤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중재 방식으로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삼국이 중재나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차지해야 될 영토, 지켜야 될 영토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기 전략을 달리해갖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거는 뭐 옛날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 영토에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갈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가 제일 싫어하고 문제되는 걸 이제 대한민국 영토 우리 헌법 제3조인데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 한반도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반도입니까? 그 부속 도서에 독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어정쩡하게 해놓으니까 매일 두드러 맞고 싸우고 분쟁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만약에 개헌이 된다 그러면 영토조항 이 3조부터 없애야 된다. 즉, 조선 말기에 애국의 수많은 지리학자들이 조선의 영토를 측량을 했어요. 중국에서 황제가, 야, 이 조선 영토 어디까지고 우리 영토 어디까지야, 이거 할 때도 측량을 했고 엄청난 측량을 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을 이남을 자꾸 우리 한반도라고 치는데, 그때 측량을 할 때는 이쪽까지를 다 한반도라고 규정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지도 너무 많죠. 그 선을 우리가 레지선이라고 합니다. 레지선은 저 만주 중앙까지가 레지선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가 레지 신부가 제작한 당빌지도인데, 레지 신부가 그 측량을 했다라고 해갖고 그 선을 레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반도를 자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압록강 두만강 선으로 규정하지 말고 제발 그게 레지선까지를 한반도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헌법에는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하고 한반도를 압록강 두만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이 한반도라고 규정한 건 학문적이나 법률적이나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데, 우리는 알아서 한반도는 그냥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스스로 축소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 전부 다 깨달아야 돼요. 그 위에 오히려 애국의 옛날에는 전부 그 위까지가 한국 조선의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가 아까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압록강과 두만강 선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죠. 간도 협약을 통해서 1909년도에 팔아먹었어요. 간도 협약을 맺을 때 압록강, 두만강 이북을 너네 다 가져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이 한반도라고 인식하는 건 친일 사관입니다. 역사한다고 막 내가 민족 사관을 갖고 있고 막 이러면서도, 그러면
도대체 한반도 어디까지입니까? 이러면 일본이 그어놓고 강제로 만들어낸 간도 협약선을 지금도 한반도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되게 재미있는 게 과거에는 안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1919년 9월 11일 날 공포된 임시 헌법 제3조에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강토는 구한국의 반도로함. 이게 뭐예요, 이게. 대고려국에 있는 저기 고구려 발해 땅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 제3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유가 있잖아, 그죠? 얼마나 여유가 많아요. 44년도에 4월 22일 날 공포된 인식헌장 제2조에는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반도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여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밑도 끝도 없이 한반도, 무슨 우리가 반도입니까? 누가 우리가 반도 민족이라 그래요? 우리는 반도 민족도 아니고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은 48년 국회에서 구성된 헌법에 기초한데 유진호 헌법이라, 유진호 박사가 이거를 초안을 잡았어요. 초안을 잡아갖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헌법 공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조선반도를 토의하다가 일본이 우리 정한론을 할 때 조선반도라는 용어가 처음 역사의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책 다 뒤져보세요. 반도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반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한론 때문에 조선반도였는데, 조선반도를 쓸 수 없으니까 장병만 의원이 그러면 조선반도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한자 한반도라고 쓰십시다. 이래갖고 48년도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반도 해갖고 너무나 언론이나 정부나 쓰고 있는데, 이 영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발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조는 김기식 의원들이 만들 때 이게 우리 스스로 조국의 강토를 축소하면 안 된다. 이 임시정부 때 했던 그 고유한 반도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이승만 세력이 반대로 투표를 해갖고 제3조가 오늘날 한반도와 그 고유한 부속도서로 한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오늘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읽어드릴게요. 반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토를 반도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모욕하고 우리의 영토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반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중히 이 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3천만 민중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3천만이 될지 100천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영토는 고유한 반도로 가면은 장차 어떠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영토는 고유한 반도로 가였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김기식 의원이 재헌국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민족의식이 없는 친일파가 그 당시에 다수가 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106명이 찬성하고 16명만 그 3조에 대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오늘날 헌법 제3조가 탄생이 돼갖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도 하나만 잡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압록강 선이 여기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선이 여기인데, 이 키친 지도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 밑을 한반도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잡아갑니까? 세금 더 냅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한반도라 그래요. 말로는 민족주의자, 뭐 민족의 역사, 뭐 찬란하고 유구하고, 뭐가 찬란하고 뭐가 유구해요? 이런 거 하나 인식을 못하면서 제발 여기 이 압록강 두만강을 한반도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키친지도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1740 몇 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댓글 창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빌지도, 이 레지선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압록강 두만강 선이에요. 압록강 두만강 여기인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까만 글씨 써 있는 게 영어로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평안도,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옛날 그 지도에 보면은 전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스스로만 압록강 두만강을 자꾸 한반도라고 우기고 있으니 아주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